자, 저번에 요거 한번 설명했었지, 그치? 한 번 더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자 핵이 있으면 이거 원자 핵이다. 원자 핵에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궤도가 있는데 이 에너지 궤도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죠.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우물처럼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핵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대 지점은 에너지가 0이고 내려올수록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에 얘네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여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에너지 준위 값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준위.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체 상태일 때는 원자끼리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체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고체가 되면 원자끼리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자,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옆 원자가 고체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옆에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무한히 가다 보면 얘네들이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지점. 근데 우리가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거 뭐였죠? 같은 양자 맞는데? 양자 관계에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 이상. 동일한 양자수를 가지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비탈 하나에 들어간 전자도 결국은 양자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스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라 자, 이 에너지 준위와 이 에너지 준위가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겹쳐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한히 많은 입자가 동일한 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준위끼리는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어긋나서 촘촘히 배열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띠를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부른 거죠. 왜냐면 에너지 준위가 살짝 어긋나서 띠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띠에 대해서 고체는 다루어야 된다. 고체 말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너지 준위로 해서 다루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띠 구조가 나타나는데 띠 구조는 어디에서 나타나? 고체에서. 띠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여기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여기? 띠간격. 띠간격 또는 띠틈. 그죠? 띠틈, 띠간격 또는 금지된 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뭐가 되죠? 에너지 띠. 에너지 띠죠. 그리고 요걸 이제 금지된 띠에 상반되니까 허용된 띠, 전자가 존재하는 걸 허용한다 해서 허용된 띠, 뭐 이렇게도 부른다. 그래서 용어는 다양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적인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그렇지. 전도띠. 그렇지. 여기가 이제 전도띠입니다. 예, 전도띠. 전도띠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전자가 들어있고, 여기도 전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전자 들어있는 이 띠를 갖다가 특히 뭐라고 부르죠? 원자가띠라고 부르죠. 원자가띠. 그래서 원자가띠는 최외곽 전자 중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결합 에너지가 제일 적은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있던 것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때부터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자, 그런데 이 띠 간격이 물질마다 차이가 나더라. 그죠? 그래서 이 띠 간격에 대해서 구분한 것이 우리가 도체, 부도체 또는 이제 반도체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체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죠? 여기에 이제 원자가 띄죠. 그러면 이게 전도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자유전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적인 현상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도체는 자, 여기가 전도띠입니다. 전도띠. 부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크다는 거죠. 여기가 전도띠인데 여기가 원자가띠. 이 띠틈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도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는. 그렇죠. 반도체는 중간 형태인데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원자가띠입니다. 원자가띠. 그 다음 여기가 전도띠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에너지 준위를 여기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자, 원자가띠와 여기는 이제 빈자리가 되죠. 빈자리. 그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전도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요 에너지 간격만 이겨내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요 전도띠 밑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전자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요 에너지 간격만 받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빈자리이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공. 얘네들은 전자. 그죠? 그래서 도핑을 했을 때 양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몇 조 원소를 넣은 거다? 양공은 13. 13조.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 반도체가 된다? P형? 그렇죠. 여기 P형 반도체가 됩니다. P형 반도체. 그죠? 13조 불순물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몇 조? 15조. 그래서 N형 반도체. 그죠? 이 15조 불순물. 이렇게 되는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 에너지 띠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양공은요. 원자과 띠랑 전도띠의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간격 자체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얘 바로 위에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그러면 양공은 원자과 띠에 포함이 안 돼요? 일종의 원자가띠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도띠에 포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전도띠, 굉장히 근접한 원자가띠의 이 에너지에 가까운 전도띠를 일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로 뛰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안 가고. 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면 순수 반도체이기 때문에 순수 반도체는 이 에너지 띠 간격이 넓거든. 그래서 전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거의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서 도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쓰면 P형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N형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띠가 달라진다는 거죠. 원래하고.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고 요게 이제 우리 그 밑에 169페이지에 있는 그 얘기들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 정리를 해서 읽어보고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저기 170페이지 잠시 가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그런 물리량이 있는데 전기 전도도 자,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봐봐. 아주 옛날에 배웠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이게 10옴은 전기 저항이죠. 전기 저항.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봅시다. 두께는 그대로 두고
그걸 이제 10cm로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요건 이제 전기장이 얼마가 되죠? 5 아니에요? 5? 정함이요? 정함. 정함? 전기장 값이 어떻게 되냐? 5일 것 같은데. 5. 자,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얼마가 될 것 같아? 밑에 게 5고 옆에 거는 20? 20. 요거는 25. 요거는 5. 5. 그죠? 그림 보니까 이해 좀 기억나죠? 네. 예전에 이런 걸 했던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전기저항 값이거든. 이 전기저항. 전기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두면, 그죠? 이 R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세 가지란 관계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의 종류. 물질의 종류. 그죠?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T가 크면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커질 거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붙어 있으면 도체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적을 거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원자 핵이랑 충돌하는 개념으로 배웠잖아. 그죠? 그래서 멀리 가려면은 충돌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전선의 길이하고 비례합니다. 길어지면 전기장이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도선의 굵기, 단면적이죠? 얘는 넓은 길을 가면 우리가 충돌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반비례합니다. 2배 커지면 이게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이렇게 배웠다고. R은 요 길이라고 합시다. 요 길이 L. 자, 굵기, 단면적 A, S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A분의 L 이렇게 잡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퀄이 되려면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 비례상수 값을 이제 어떻게 뒀느냐 하면 이렇게 뒀다는 얘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물질의 종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종류랑. 그래서 이걸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커진다라는 것은 저항이 커진다는 뜻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그 전기 전도도 개념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전기 전도도 해서 이걸 시그마로 이렇게 두는데 이 시그마 값은 무엇과 역수관계냐? 이 비저항과. 이게 작을수록 잘 흐르는 물질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로분의 1. 요건 읽을 때 로라고 읽으면 됩니다. 로.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기 때문에 얘는 자, 로분의 1이니까 요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로분의 1은 RA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어요? 단위는 어떻게 되겠니? 아니 미터? 아 단위는 봐봐. 요게 옴이고 요거 미터고 이 미터의 제곱이죠. 아. 그죠? 어?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1 나누기 옴의 미터. 맞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옴의 마이너스 1승, 미터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맞아?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 마이너스 1승이 이게 뭐예요? 분의 1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단위.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비장의 역수와 같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식을. 이것만 알면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냥 이건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래프 한번 봐봐. 도체와 반도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요? 비저항. 아 비저항이. 그 그래프 나와 있잖아. 커지. 여기 비저항 값이고 여기가 온도일 때 도체는 이렇게 돼. 도체. 반도체는 이렇게 돼. 자, 이 그래프만 한번 보고 갑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도체일 때 이렇게 비저항이 커지는 이유는 온도가 커지면 이런 개념이잖아. 여기를 전자가 통과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 같은 경우에 뭐가 더 세지겠니? 아 네?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에서 뭐가 증가할까라는 거예요. 네. 이 그림상에서 뭐가 증가할까? 전자가 증가한다고? 아니 전자가 아니라. 이 원자의, 이거 원자라고 봐도 되죠? 아 원자의 무엇이? 이동하는. 얘가 이동해. 이거 안 해요? 야, 고체가 이동하면 모양이 바뀌는 건데, 아 고체는 움직이지 않고,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고 그랬어? 진동. 진동만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진동이 커지겠죠. 네. 진동이 커진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가는 것을 막는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비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이 커져버려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막 하다가 열 많이 나면 어떻게 돼? 꺼요. 지가 알아서 끄죠. 아. 다운되잖아. 네. 그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저항이 감소한대. 왜 그럴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더 받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체도 약간 내려가 있죠. 약간 이렇게 비저항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조금 졸리니까 문제를 조금 풉시다. 네. 물 좀 갖고 와요.
뭐 씹을 게 없나? 재영이를 씹을까? 그렇죠. 잘못됐구나. 선생님, 응? 여기 개념 활용 문제 여기 지난번에 다 풀어서 응. 6번만 오늘 한 거라 6번만. 응. 6번만 다 불러줘? 84 XXO 네. 됐어? 그 뒤에 저기는 자 176페이지 풀어보고 77은 설명 좀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178에서 11번까지 풀면 되겠다. 11번까지.
됐어? (11번까지) 다 풀었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대표 자료부터 불러주면 되지? 잠깐만요. 대표 자료. 네, 대표 자료 분석에 지금 한 게 없어서 그냥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네, 만점 문제 1번부터 보자. 1번에 3, 2번에 3, 3번에 5, 4번에 5, 5번에 4, 6번에 5, 7번에 전자가 외부에서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됐어? 8번에 2, 9번에 1, 10번에 4, 11번에 3. 두 번에 9번에 아니야. 니은이 뭔지 모르겠어. 실온에서 규소의 전도 D에는 규소와 다이아몬드구나. 규소의 에너지 D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건 뭐냐면 전도띠에서 이거를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1.14) 일렉트론 볼트를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지. 잠시만. 계산하는 게 없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온이 되면은 그 실온의 온도가 있지, 그지? 그 온도의 에너지 자체가 지금 계산을 하면 1.14 일렉트론 볼트보다 크거든. 크기 때문에 원자가 D에 있던 전자 일부가 전도 D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5.33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게 실온에서는 그 에너지 갖고는 저 에너지 D를 넘어설 수 없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실온에서 전기 전도도가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자체가 탄소가 이렇게 4개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남는 전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도가 없다. 전기 전도도 이게 실온에서는 없다. 실온에서. 대신에 이제 얘네들은 뭐가 좋으냐면 열 전도율은 또 좋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질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놓는 값이 있을 텐데 여기 없네, 책에.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셔도 돼요. 보자, 계산해 놓은 게 어디 있을 텐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 아니요. 11번. 11번. 11번 보자. 자, 요거는 뭐, 지금, A, B 중에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고유 반도체라고 했잖아. 고유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부도체로 보면 된다고 그랬지. 절연체. 절연체로 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험 결과 보니까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건 A가 도체, B가 고유 부도체, 고유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B의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된다? 지워버렸네. 좋아진다. 아까 여기 요 그림 기억나죠? 그죠? 여기에서 반도체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죠?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 그 얘기는 비저항이 작아진다는 말과 같은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D것에 B는 절연체보다 원자핵과 띠와 전수띠 사이의 띠 간격이 좁아야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지? 기본적으로, 부도체보다는 반도체가 띠 간격은 좀 좁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을 섞어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대표 자료 요것도 해봐. 감이 안 오겠지?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잠 깨겠네. 어? 물 좀. 또 봐.
대표자료에 지금 뭐예요? 대표 자료 다 했어? 아, 대표자료. 응. 어디요? 대표자료 뭐예요? 176페이지. 네, 이거 지난번에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그러면 저기 합시다. 여기 네요. 자, 172페이지 가봐. 자, 여기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고유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는 걸 얘기하고 14족 원소라고 했어요. 그 14족 원소는 얘네들 공유 결합을 하면은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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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와 공유해서 전자들이 다 꽉 찹니다. 옥텟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전자들은 서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진다. 그죠? 이게 일단 고유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으면, 자, 여기가 전도띠다. 이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만 되더라도 쉽게 뛰어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핑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비고유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건 도핑 과정을 거쳐서 띠 간격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삽입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13족이면 알루미늄이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고 나머지 SI들이 주변에 공유 결합을 하면 이렇게 전자 그리고 전자를 내면 여기 결합하지 못한 애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 빈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양공이라고 부르고 전자가 이동하면 양공이 반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 양공이 플러스 전하를 날라주는 전하 운반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전하를 운반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양공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에너지 띠 같은 경우에는 이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자, 여기가 원자가 띠. 여기가 전도띠라고 하면, 자, 양공은 전도띠 밑에 에너지 준위가 들어가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올라가요. 원자가 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생긴다. 양공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쉽게 뛰어 올라가서 자유로운 전자가 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몇 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된다? 15족. 그래서 인 하면 인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주변에 전자 5개가 있기 때문에 SI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남는 전자, 요게 이제 뭐가 된다? 자유
자유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자유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띠 개념으로 보면 원자가 띠, 여기 전도 띠에서 이 전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도띠로 가기 때문에 자유전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이오드 보시면 다이오드는 지금 얘기한 요게 이제 자유전자가 전달하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해요. N형 반도체. 그러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어떻게 접합하느냐, 어떤 두께로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소자라는 거는 이제 작은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도체 소자 중에 이제 다이오드가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극이 몇 개라고? 자, 이게 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품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다리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긴 다리 짧은 다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이오드. 그리고 회로 기호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통하고 이쪽으로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 실제 다이오드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일 때 이런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공이 많이 있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전원이 들어갈 텐데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전류가 흐를까요? 라는 거거든. 어떤 형태로 전지를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를까? 아하, 여기쯤. 예? 예?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가 길다는 거. 그러면 아니다. 오른쪽 거. 이거? 네. 오케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포지티브인데 플러스잖아.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럼 이 전기력이 밀어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당겨주고 이쪽에서 미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차를 해야지만 전자가 이동하면 그 반대쪽으로 빈칸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이게 순방향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이건 역방향 연결돼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더 그 접합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봅시다. 그리고 거기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바이어스는 뭐냐면 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있죠. 전류를 조금씩 조절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씩 조절하다가 역방향으로 가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전류인데 이 전류의 전압이 이쪽이 전압으로 해야죠. 전압.
이걸 전압으로 보고 이걸 전류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전류가 흐르다가 이 방향을 틀어주면 이렇게 그죠? 반대로 이쪽이 아니죠. 역방향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전압 연결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이냐 역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접합면 보시면 접합면만 한번 보세요. 접합면 부분이라는 것은 P형하고 N형이 붙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전자가 통과하고 양공도 반대편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역방향 연결 보면은 여기가 점점 벌어지게 돼요. 왜? 얘 끌려가니까. 그럼 이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는 마이너스의 형태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이쪽으로 쫙 끌려가면서 여기 접합면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류작용이 있는데 정류작용은 뭐냐면 이 전류를 한쪽 방향만 흐르게 하기 때문에 잘 봐. 한쪽 방향만 흐르면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직류죠. 그럼 직류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는데 직류를 사용하지 않고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교류는 뭐야?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른다는 뜻이거든. 그걸 반복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이 이렇게 순방향으로 흐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다이오드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저항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다이오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류작용이에요. 한 방향으로. 근데 나중에 축전기 같은 거 배우고 나면 회로를 조금 더 축전기랑 연결해서 만들어주면 축전기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이렇게 돼서 직류처럼 만들어줘. 직류처럼. 그때 다이오드가 들어간다. 회로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이제 다이오드 종류가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냐 광 다이오드냐 이거예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고 광 다이오드는 빛을 주면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자가 튀어나와서 광전 효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빛 차단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작동되는 거는 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그 조금 세세하게 볼 거면 175페이지 쪽을 좀 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 풀어봐. 좀 안지 않죠? 조금만 쉬어.